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고시 행정학 담당 김일 선생입니다. 자, 먼저 이 시간은 이제 국가고시 대비를 위해서 행정학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공부 방법하고 행정학 구성 체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학 OT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행정학의 구성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 행정의 과정 7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 7단계에 근거하여 행정학 구성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쓰고 있는 행정학 개론이나 행정학 원론책들, 그리고 각종 국가고시 공무원, 군무원 교재도 일반적으로 현대 행정의 과정 7단계에 근거하여 전반적인 목차를 구성시켜 놨어요. 자, 그럼 7단계 형태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목표 설정인데, 위정자가 새롭게 국정을 정확했다. 그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정 지표를 설정하는데, 이 국정 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보통 목표 설정한다고 얘기합니다. 깨끗한 정부를 구현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 민주 시민을 양성한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목표 설정이고, 요 정책 결정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화된 대안 선택을 하는 것을 정책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패 방지법을 제정했다. 이걸 보통 정책 결정한다고 얘기하고, 자, 계획은 목표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적 준비 과정을 기획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럼 행정학에서는 요 목표 설정부터 기획까지 묶어서 이것을 보통 우리는 정책론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대학교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학 1, 2에서 2학기 정도 수업을 개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책 결정론이다, 정책 형성론이다, 정책 분석론이다, 이런 형태로 교과목을 설정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조직화는 이제 기획에 근거하여 조직을 만들고 여기에 각종 인력을 배치하는 것,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조직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 이걸 보통 우리는 행정조직론이라고 언급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것, 이걸 보통 우리는 인사행정, 사람이 잘 써서 인사행정론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대학 같은 경우에 조직론, 인사행정이란 교과목이 있어서 한 학기 정도 배정돼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동작화는 현실로 실행하는 것을 동작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현실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고, 이 에너지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뭐냐? 정부에서는 그걸 버젯, 예산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예산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분야, 이게 바로 재무행정론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대학에서도 한 학기에 교과목으로 설정돼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다음 평가와 시정 조치를 묶어서 이거 보통 이름을 통제와 환류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통제론이다, 행정환류, 아니면 행정개혁론이라는 교과목도 있어요. 그런 교과목 갖고 대학에서도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근데 행정학은 우리가 시험 과목을 보면은 국어가 있고, 그렇죠? 한국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 공무원 구급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요? 일단 뭐 행정법도 있죠, 여러분들. 일반 행정 파트에. 그리고 영어도 있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행정학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교과목을 보면은 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정학 하나밖에 없죠. 국어, 한국사, 행정법, 영어, 그렇죠? 그럼 학은 이제 학문에서 사이언스를 얘기하고, 이 사이언스에 대한 것, 즉 하나의 학문,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현상을 바라보는 학자들의 시각이나 견해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각과 견해를 묶어서 보통 행정 현상의 접근 방법이다, 아니면 여러분들 행정학에 대한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용어를 써요. 그럼 접근 방법이라든가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이 바로 뭐다? 행정학의 기초이론이에요. 이걸 이제 기초이론이라고도 언급을 하고, 행정학 총론이라고 정리한 책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기초이론, 총론 상관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별도로 빼서 정리한 게 지방행정론을 별개의 편으로 뽑아서 구성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지방행정론이 이 조직론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전체 구성을 6개로 했으나 1990년대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고, 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방행정학과다, 자치행정학과다 하는 학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문의 독립성이나 독자성 자체가 인정되기 때문에 별개의 편으로 뽑아서 전체 구성을 7개의 편으로 구성을 시켜놨습니다. 우리 본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재도 마찬가지죠. 그 매년 이제 기초이론이나 정론에서는 출제에 나오는 것이 약 3문항에서 4문항. 자, 우리가 이제 그 국가고시를 얘기할 때 7급이나 9급 같은 공무원 시험에서는 문항 형태가 20문항이에요. 그리고 군무원 시험은 25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 아마 이제 그 군무원하고 공무원 자체의 시험과는 거의 동일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9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9급 시험 과목에서는 요 지금 얘기한 영어하고 군무원 시험이에요. 그리고 한국사가 시험 과목에 들어가지 않죠. 이건 여러분들 별도의 능력 검정 시험 있죠. 그래서 영어 능력 검정 시험에서 우리가 뭐 토익이라든가 GTLP라든가 일정한 점수를 받으면은 그냥 통과가 되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제도에 의해서 그것도 자격을 따면은 그냥 별도의 시험 없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은 군무원 시험은 국어, 행정법, 행정학 이게 일반 행정을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행정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에서는 이거가 몽땅 다 공통 과목의 형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최근의 추세는 이 형태가 군무원 시험처럼 영어라든가 한국사 자체를 단순한 통과 자격에 근거한 과목으로 인정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행정 9급, 공무원 9급을 제외한 다른 시험에서는 영어 자체를 시험을 거의 안 보고 있죠.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한국사 시험을 대체시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한테 시험 공부에 대한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서 과목을 자꾸만 줄이고 있는데 그래서 군무원에서는 문항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25문항 이렇게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출제 빈출의 형태는 군무원보다 20문항을 적정성으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을 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무원 시험에서는 여기다 하나 더 포함시키시면 돼. 그러니까 뭐 3문항, 4문항 그러면 4문항, 5문항 정도. 그다음에 정책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문항에서 4문항, 조직이론 3문항, 4문항, 인사행정 2문항에서 3문항, 재무행정 2문항, 3문항, 행정통제관리는 1문항에서 2문항입니다. 자, 재무행정론은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출제에서 나오는 것이 뭐 2문항 내외 정도. 근데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3문항까지도 문제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군무원 시험에서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1 정도 더해서 전체 구성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보통 평균치의 형태를 얘기하고 매년 출제하는 대학교의 행정학과 교수들의 의견에 따라서 문제의 형태 자체가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 뭐 조직이론의 문제가 집중된 경우도 있고 정책론의 문제가 집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 틀리죠.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책론 문제가 9문항이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구성 형태는 약간 바뀌기도 합니다. 통상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행정 전반적인 이제 구성 체계를 얘기를 했는데 보통 대학에서 한 학기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우리가 동영상 강의 자체는 압축해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의 형태는 여러분들 행정학 전반적인 국가고시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 형태 가운데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소개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만 갖고 만족하지 마시고 꼭 할 게 교재를 갖고 꼭 보완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대고시 출판사에서 나오는 공무원 행정학 책은 책에 여러분들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좀 아주 자세하게 내용들을 수록을 시켜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미흡한 부분들은 교재를 갖고 보완해서 수업을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수업의 진행 방식은 자 우리가 이제 동영상 강의는 원칙적으로 35강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플러스 뭐 1, 2 마이너스 1, 2 정도는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하나 유의할 건 뭐냐면은 수업의 형태는 제가 전반적인 줄기 형태 전체 25문항이나 20문항 자체에서 한 수업 강의 들으면 한 70% 정도? 70%에서 80% 선에서 나오는 형태를 중심으로 동영상 강의에서 인강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행정학 우리가 이제 이 서브 노트 이거 외에도 적증 노트라는 게 있어요. 노트를 별도로 여러분들 우리 동영상 사이트에다가 여러분들 자료에다 올려 놓을 테니까 그걸 함께 다운 받아 가지고 수업을 들을 때 같이 활용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제가 이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수업의 진행 형태를 얘기할 때 출제 빈출 형태를 A급, B급, C급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A급은 출제 빈출 형태가 60%가 넘어요. 60에서 80%. B급 장도는 40에서 60. C급은 20에서 40 정도의 출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들은 두 번, 세 번 걸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행정학 이제 수업 고득점 방법, 학습 방법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현재 배우는 행정학은 사회과학의 한 형태죠. 그럼 이제 사회과학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성격이나 특징을 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연구의 대상은 자연현상이죠. 자, 그러면 요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을 얘기하라. 그러면 사실의 법칙, 필연의 법칙, 인과의 법칙이 지배하죠. 사회과학은 그게 아니죠. 가치의 법칙, 그렇죠? 그다음에 예외의 법칙, 우연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과는 달리 사회과학에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러한 표현들은 가급적 않습니다. 왜?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 지문, 객관식 문장 지문, 특히 이제 선대형 문제를 풀 때는 그러한 지문들이 보통 지금 얘기한 절대적으로 반드시 꼭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지문이 보통 잘못된 지문이에요. 자, 볼까요, 여러분들? 자, 군번 9급 문제인데 소정부론 전략과 거리감목을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들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뭐 영기준 예산도 뭔지 모르고 준정부도 모르고, 그렇죠? 뭐 시민 통제 강화 나왔는데 1번 나온 거 보세요. 정부 규모를 반드시란 말이 나오죠. 제가 사회 현상을 지배하는 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꼭 이러한 말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여러분들 지문 자체가 잘못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문 이것도 예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80%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근데 잘못된 지문을 골라라 하는 문제 나오면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꼭 절대적으로 이러한 표현들은 좀 표현이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최근 행정 현상의 패러다임을 유의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은 특정 현상에 대하여 특정 시기의 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각이나 틀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80년대 이후에 여러분들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된 국정관리론에는 다양한 형태의 패러다임 자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작은 정부, 고객지향의 정부, 기업가적 정부, 결과지향적 정부가 등장했고, 이걸 여러분들 2000년도에 들어와서 또 작은 정부의 형태를 비판하는 새로운 또 여러분들 행정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신공공 서비스론, 탈신공공관리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 패러다임 자체에 근거하여 문항의 형태가 반드시 반영됩니다. 또 여러분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자체에 근거하여 초연결망 사회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혁명이라 하지만은 제4차 산업혁명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거보다 한 컵을 띄워놓은 새로운 단계의 형태. 그걸 우리가 보통 초지능 정보, 초연결 정보 뭐 이런 말을 써요. 초예측적 정보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러한 전자정부에서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하고 전자정부하고 어떻게 연관되는 문제, 이것도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뭡니까? 여과 없이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줄 친 내용들은 전체가 출제 빈출 형태가 A급이 될 정도로 최근에 패러다임 자체를 묻는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행정 현상은 시사적인 내용 자체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역동적인 현상 자체에 근거하여 학자들이 정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제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문제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군무원 7급 문제인데 신제도론 뉴 거버넌스 후기 행태주의 신공공 서비스론, 이거 몽땅 다 최근의 접근 방법에 관한 내용들을 묻는 문제였고, 그다음에 2016년도의 사회복지지 9급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신공공 서비스 뉴 거버넌스, 이거 새로운 패러다임을 얘기합니다. 90년대 2000년에 등장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문제가 계속 등장을 해왔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행정학 공부를 할 때 꼭 유의할 게 행정학을 암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학이라는 개념을 얘기했던 학문이다 보니까 암기로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절반 정도 맞는 거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가져갈 게 전체 흐름 자체를 이해하는 쪽으로 여러분들 정의를 해두셔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행정학 공부 방법론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이것은 암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인지 구조에 맞게끔 얘기한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쪽으로 기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가급적 지금 얘기한 식으로 암기보다는 지금 인기 구조에 맞게끔 이해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공부할 때는 암기보다는, 그렇다고 암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암기하는 내용들은 수업 중에 암기 기법을 얘기할 거예요. 그 형태에 따라서 근거해서 암기하시면 되겠고, 기억과 함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쪽으로 파악을 해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맥락이나 흐름을 묻는 문제가 다수 등장을 합니다. 이해보다는. 그다음 네 번째 나온 게 최근에 각종 고시의 출제 경향과 출제 빈도를 잘 분석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학 시험은 공무원 시험 외에 군무원 시험 외에 다양한 국가 고시의 문제로 반영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사무처 799 기출문제를 전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외에도 각종 여러분들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행정학이 시험 과목의 형태로 전공 과목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의 형태로 출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출제에 나오는 문제들을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형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집중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 기출문제 분석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종단적 분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횡단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요 종단적 분석은 예를 들어서 199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공무원 시험하고 자, 구급 얘기하는 거예요. 군무원 시험에 행정학이 들어간 것이 1996년도예요. 그러면 그 1996년부터 2021년도까지 따지면 이게 30년이 넘죠. 35년 됐나? 그러니까 이제 요 기간 동안 모든 문제 자체를 쭉 분석하는 거. 이걸 이제 종단적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7급 그 이전부터 문제가 존재했었고. 근데 이런 분석, 이게 분석이 여러분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 분석보다는 횡단적 분석에 치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횡단적 분석은 뭐냐면은 자, 여기가 이제 2021년, 2020년, 2019년, 뭐 2018년, 2017년 그래서 최근에 약 5년 정도의 문제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구급 같은 경우에 행정학,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죠. 7급도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죠. 그 다음에 군무원 9급도 있고 7급도 있죠. 자, 그리고 국회 사무처 8급 시험 문제, 국회 사무처 7급 시험 문제, 경찰 간부, 해양 경찰 간부, 행정사. 제가 공기업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문제가 여러분 25문항, 20문항, 30문항까지 나오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그냥 쉽게 20문제씩만 한다 하더라도 이거 전체 하면 220개예요. 그럼 220개를 5년 동안에 걸쳐서 문제를 분석하면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몇 개예요? 1100개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들. 1100개의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왜 요 분석을 가급적 피하라는 얘기는 왜 그럴까요? 행정학은 관련 법률이 계속 개정되다 보니까 1996년도에는 그 단계에 해당되는 법령에 따라서 문제가 나온 게 2021년도 법령이 개정돼 버리면은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이 오히려 여러분들 약보다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최근에 나온 문제를 중심으로 횡단적 분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출문제 분석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시대고시에서도 최근 기출문제에 관한 문제를 뭐 최근 5개년간 기출문제 해서 책자가 나와서 좀 여러분들한테 제공되고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을 좀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시대고시에서 강의하니까 시대고시 출판사 문제를 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기출문제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구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고시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제가 이제 시대고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정학 객관식 문제를 제가 집필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문제를 보니까 문제 굉장히 잘 여러분들 설명도 잘 돼 있고 해설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분석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네 번째고, 그다음 여러분들 이게 다 요거는 이제 최근의 기출문제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도의 문제하고 어디 갔나? 2000년도 지방 7급 문제의 문제 형태는 거의 같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전 문제 형태에 따라서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다고 표현이고. 자, 그리고 이제 행정학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용어의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행정학이 탄생한 것은 여러분들 워낙 1887년도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미국 행정학의 장을 열어요. 장을 열고 국내에서 행정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된 것은 1970년대부터 미국서 공부하신 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행정학 책을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고 그래서 국내에서 연구는 사실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행정학 연구가 시작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짧다 보니까 외국서 공부하신 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외국의 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할 때 번역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번역할 때 학자들 자체의 시각에 맞게끔 용어를 선택하다 보니까 용어가 상당히 다양성을 띠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치행정 이원론, 이질론, 정치행정 준별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합리성 자체도 의미의 형태가 다의적 의미가 있고 또 기술적이다 이 표현도 테크닉도 있고 데스크립티브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 있어요. 또 처방이라는 개념도 기술이 들어가고 그래서 용어 자체를 학자들이 쓰고 있는 용어들 자체를 몇 개를 좀 선별해 가지고 그 용어의 의미들을 파악해 두면은 문제를 어떤 분이 어떤 식으로 출제한지 간에 용어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 체킹이 쉬워집니다. 물론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메모해 두시고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특정 이론과 대립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자, 실적제와 대립되는 것은 역관주의예요. 계급제는 직위분리제와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계급제가 나오고 계급제를 선택한 나라들은 보통 폐쇄형의 공직의 형태를 보통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위분리제 자체를 선택하는 나라들은 개방형의 형태라고는 공직 형태를 취해요, 여러분들. 근데 비교할 때 이름하고 이름을 비교해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아니면 이름하고 이름을 비교해 가지고 이름의 특징이 이름의 특징이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계급제는 여러분들 특정 사람의 학력과 자격에 근거하여 계급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급제의 원칙은 4대 계급을 원칙으로 하고 직위분리제는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서 공직의 형태가 분리가 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분들 등급 체계가 18등급 체계예요. 그래서 직위분류제에서는 계급이란 말 안 쓰고 등급이란 말을 쓰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예를 들어서 1계급, 2계급, 3계급, 4계급이라고 가정해 보자. 전체 공직에 머무르는 기간 자체가 30년이라고 가정해 보고 30년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4급에 머무는 기간이 최소한 여러분들 한 7년이나 8년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쪽은 18등급이에요. 그럼 기껏해야 몇 년? 2년 정도 있다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상층 부로의 승진이 보다 용이한 것은 계급제예요, 직위분리제예요. 자, 직위분리제가 승진이 용이하죠. 네, 수많은 등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머무는 기간이 짧잖아. 승진이 용이합니다. 자, 근데 이제 개방형과 폐쇄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뭘 얘기냐면은 모든 계층의 무료가 개방된 것이 개방형이에요. 폐쇄형은 최하위 계층에만 무료가 개방된 게 폐쇄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재직자 입장에서는 승진하고 싶다. 근데 외부 사람이 치고 들어오니까 개방형은 승진에 제약이 많아요, 여러분. 제약이 굉장히 많다고. 근데 폐쇄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최하위 계층에만 무료가 개방되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쭉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폐쇄형과 개방형을 비교할 때 승진이 용이한 것은 바로 폐쇄형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계급자, 지급자, 양자를 비교할 때 승진 용이한 것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이걸로 돼야 되겠지. 근데 어떤 분들은 폐쇄형과 계급자는 보통 같은 나라에서 같은 제도로 선택들을 많이 해. 그러니까 이쪽이 승진 용이하니까 계급자가 승진 용이 그러면은 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답이 틀리겠죠. 그러니까 과연 비교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립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가지고 문제 형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인사행성 쪽이라든가 기타의 내용들을 보면 알겠지만 수업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어쨌든 것 이거 유의해서 내용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용어에 대한 탄력적이고 상대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행성학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학자들의 주관적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은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에도 실적주의에 무조건 기여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실적주의를 제외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걸 다 가져가야 합니다. 또 정부와 현상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정부 운영에 있어서 집거나 촉진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분거나 촉진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들은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전체 행성학을 얘기할 때 한 10개 안쪽일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체킹해서 문제를 내는 분들이 왜 어떻게 문제를 냈는지 의도만 파악하면은 답 체킹이 가능해요. 근데 저걸 여러분들 사전에 이것을 좀 주의하지 않으면은 현장 가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유의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그리고 최근에 개편된 제도나 조직 법률의 내용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루어진 정부 조직 개편 및 개정된 법률. 최근 예를 특히 2020년도에 2021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가지고 2022년도 1월 13일부터 이게 시행이 됩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한 내용들 이건 무조건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뭐 정부조직법, 지방세법, 국가공무원법이 또 개정이 돼요. 왜? 이것이 개정되면 이와 연관된 직접적 간접적인 법률도 내용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률에 관한 내용들은 꼭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고 왜 그러냐면 이건 법률 자체가 개정된 뒤에 바로 시험 출제에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건 좀 공부를 좀 해두셔야 합니다. 자, 이거 부정청탁금지법도 이게 여러분들 16년도에 법률이 만들어진 거고 17년도 국가문제 시험제로 왔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9번째 초심자는 정독보다는 다독을 하라. 자, 행사 공부할 때 정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눈이 감겨요. 그럼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침을 흘리면서 책상에서 엎드려져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알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스킵하듯 맨 처음에 할 때 스킵하듯 서너 번씩 읽어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할 때 오늘 인강을 듣고 배운 내용들 자체를 오늘만 스킵하면 안 돼요. 오늘 한번 읽고 난 다음에 한 뭐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스킵하듯 읽어보라는 내용이에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읽어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한 일주일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인강 들을 때 계획표를 잡아놓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오늘 수업할 것은 행정학, 그리고 화요일 날은 뭐 행정법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인강 강의를 들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 일주일에 이걸 여러분들 한 번씩 듣는 걸로 인강 수업 시간을 짠 사람 같은 경우에도 스킵을 하고 읽어보시면은 다음 주에 돼도 그 내용이 여러분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억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독을 하는 얘기인데 이 다독은 여러분들 뭐 한 3번 정도, 4번 정도, 3번이나 4번 정도로 스킵하듯 읽어보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 인강 들었다 그럼 오늘 한 3번, 4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한 번 읽고 또 그 다음 날 한 번 읽고 그러면은 일주일 지나도 그 내용은 남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초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한 권나 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자, 행사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풀 뜯어먹는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A책을 보다가 한 서너 페이지 보고 다시 출판사 다른 거 사가지고 또 서너 페이지 보고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학 수험서들은 거의 유사한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 자체를 토대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를 풀어보는데 문제는 시대고시에서 나오는 문제집만 풀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들도 풀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풀다 보면은 여러분 교재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 아니면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 않은, 인강 때 얘기하지 않은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교재에다가 수록해두라는 얘기예요. 수록, 관련 부분에다가. 그러면 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책이 될 거예요.
이게 한글화예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고시 행정학 책 자체를 기본소로 해가지고 이걸 보고 아까 얘기한 식으로 개별 문제를 풀 때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은 수록해서 여러분 참고하는 쪽으로 공부하시면은 행정학 공부에 고득점뿐만이 아니라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여러분들의 행정학 OT는 이렇게 좀 끝나고 OT 시간 때 얘기 못한 내용들은 인강 수업을 진행하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